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되는 뉴스들 스픽스가 콕 집어드립니다. 스콕스. 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요. 제 앞에 시사평론가 김성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또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 네. 자, 여기 앉았는데 어, 지금 네. 앉아서 굉장한 사실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뭐요?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누가? 제가. 네. 내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가 아니 자기가 자기 옷을 왜 갑자기 깨달아? 여기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네. 이게 시작하기 전에 네. 어제자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똑같은 옷이네. 네. 어제도 이거 입었나? 그래서 야. 나 똑같은 옷이에요. 어제. 아, 그러신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재킷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어제 게 또 나오지? 그게 아니라 옷을 똑같은 걸 제가 실수로 입었다. 어제 그 옷걸이에 대충 걸어놨는데 새 옷인 줄 알고 그냥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혼자 살아도 옷 좀 자주 빨아 입고 좀 자주 갈아입어 좀. 아니 빨아 입습니다. 마치 이제 세탁을 안 하는 사람처럼. 심지어 저 돈 주고 세탁합니다. 네. 왜 그러세요? 네. 오늘 그러지 않아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김민하 평론가 욕하는 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나는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욕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그렇죠. 어제 욕할 일이 있었는데 뜯어보면은 욕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민하 평론가도 시원하게 욕 한번 해줘요 오늘. 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욕을 이제 하면 근데 마음은 시원해지지만 요즘은 이제 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 네. 항상 훗날을 준비하는구나.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이 가장 부정적인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 그럴 경우의 수. 우리 김민하 평론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살려주십시오 좀. 네. 아무튼 어제 모두가 아시는 대로 최상병 특검법이 이 재표결 돼야 되는데 재표결 과정에서 어쨌든 예상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신문들이 다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네. 한국일보 일면 보시면은 22대 국회로 넘긴 최상병 특검법 대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에서 보시듯이 21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재의결 실패로 폐기가 된 겁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중요 과제로서 어떤 소재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주는 제목이고요. 사진 보시면 해병대 예비역들 그렇죠. 쫙 그렇게 이번에도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 발표하니까 뭐지 저거? 그렇게 잠시 있다가 와 그러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 10여 명은 부결 직후 거칠게 항의하다 본회의장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해병대 예비역들 그리고 사진 보시면 노병이지 않습니까? 고령 입으신 분까지 같이 있는데 여기 대표 되시는 분이 윤석열 정권의 뭐 퇴진 투쟁 이런 것들을 또 결의를 하고 그걸 선언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뭐 사퇴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심경 아마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일보가 이렇게 했어요. 그 제목하고 딱 맞는 얘기일 것 같아서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최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며 전국을 휘감고 있다.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22대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일면의 경우에는 제목이 이제 특검법은 부결, 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법은 부결이 됐는데 어제로서 사실상 21대 국회는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회의 하지 않을 거니까. 오늘이 임기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마무리가 된 이 시점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실은 여느 이제 다른 이전 국회 같으면은
그동안 못한 숙제를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냥 막 처리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 비판을 많이 했어요. 뭐냐 그렇지. 그게. 뭐 몇 분마다 하나씩 뭐 통과시켰다. 네. 뭐 법안도 모르고 통과시켰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몇백 개 법안을 막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열심히 하지. 근데 어제 국회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했다. 그래서 정쟁하다 날쌘 21대 국회다라는 평가를 저 보수 언론 중에 가장 어쨌든 고약한 신문이 조선일보가 제목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표결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네. 숫자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재적 의원 296명 중에 294명이 참여를 했고요. 한 명은 이제 법적 문제로 지금 참석을 못한 것이고 한 명은 윤관석 의원. 그렇죠. 네. 한 명은 안 왔습니다. 네, 안 왔는데 그 안 온 이수진 의원. 그렇죠.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였고요. 의결 정족수인 196표에 17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 참여한 이 의원들을 법야권으로 나눠보면 네. 법야권이 179명, 범여권이 115명이었다는 거고요. 범여권 115명인 거는 국민의힘 113명에 자유통일당의 황보승이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네, 그렇죠. 황보승이 그리고 무소속 하영재 의원 지난번에 체포동 의원 처리할 때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소속이 된 하영재 의원 이렇게 이제 범여권으로 분류해서 115명이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난 그거 보고 어제 딱 그 결과 나왔을 때 또 김민하 평론가 뭐라 하겠다 생방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또 방송을 하고 있었군요. 네. 이거 어디서 이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범여권표가 115표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114개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4명의 무효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권에서 4명이 이탈했다고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180표라 그랬는데 이수진 의원이 결국은 이제 무소속 의원이지만 참석을 안 했으니까 179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범야권이 일치 단결해서 원래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찬성을 찍었다라고 그러면 정확히 179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79표가 나왔죠. 찬성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국민의힘에서 5표가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마 내가 찬성을 못 하겠어. 그래서 무효표를 억지로 만들면 딱 계산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근데 5명 중에 1명은 그것도 자기 말을 안 지키고 반대표를 찍었어야 그치.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심플하게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되는데 근데 원래 찬성했다고 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근데 5명이 다 찍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찬성표를. 우리는 찬성표를 찍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죠. 이러면 계산이 복잡해지죠. 지금 막 머리가 막 복잡한데 복잡하게 계산하기 전에 이수진 의원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어? 나올 염치가 없나? 염치가 없을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했잖아. 공천 못 받았다고. 무소속 탈당했지. 이재명 대표 막 손가락질했지. 막 대장동 막 욕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에 대한 일이지 국회에 대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본회의인데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뭐 민주당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본회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는 나와야죠. 국회의원이면. 이런 중요한 표결이 있는데. 안 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런 나름 사정들이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안 나와. 뻗대. 그렇죠. 그럼에도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의도를 갖고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고 몰라요. 혹시 무슨 뭐 건강상의 사정이 있었거나. 그랬길 바라요. 만약에 그렇지 그렇죠. 않다 그러면은 정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정이 다 없는데 안 나왔다. 그거는 의도를 갖고 안 나온 것이고 그 의도라는 것은 뭐냐?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기 싫다. 즉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찬성 표결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뭐냐 결국. 내가 공천을 받았을 때는 막 어떤 자기가 무슨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뭐 그렇죠. 피해자고 뭐 이 나라의 사법개혁에 앞장서고 그렇죠. 그 뭐야 민주당 강성 의원들 모여있는 모임에 가가지고 막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큰 소리 치고 자기 혼자 뭐 민주개혁을 막 대표하는 인사처럼 역시 사람은
그렇게 까고 봐야 된다. 얘기를 하다가 공천을 안 주니까 갑자기 본질이 나오는 거지. 본질. 그런 신념과 어떤 지향까지 버린 거냐? 그래서 안 온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궁금하다, 네. 의문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 계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동아일보 3면을 볼까요? 동아일보 3면 보시면은 범여권 115명 투표, 특검 반대 111표, 예상보다 이탈 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상보다 이탈이 적었다. 네. 이 여당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은 거야 폭주에 맞선 단일 대우의 결과다.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대우를 유지했다. 여당에서 찬성한다던 의원들이 이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범여권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가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 의원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는 안철수 의원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말을 믿자면 야권에서 5명이 이탈에 반대표를 던진 셈이 되는데 무효표 3표, 찬성표 시 뒤에 점 찍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안철수 의원 등 5명은 모두 소신대로 투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다 통화는 한 모양이에요. 동아일보 기자가.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찬성표가 적은 것은 민주당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웅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말씀대로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당론을 위배했다. 그리고 김태흠, 홍준표 그렇죠. 당 떠나라 그러고 징계하라 그러는데 날 징계하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당론으로 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당론 위배했으니까 징계해라.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김웅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표결하러 가서는 굳이 무효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보기 때문에 네.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또 하여튼 좀 희한한 게 무효표 4표 중에 3표가 찬성을 뜻하는 가를 표기하고 점을 찍었대요. 요 기사에 의하면. 짜고 쳤나? 요 기사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한 여당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찬성하겠다는 여당 의원도 특검법엔 찬성해도 민주당의 표를 보탤 수는 없다는 의미로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한 여당 의원들 중에 안철수, 김웅, 그다음에 최재형, 그렇죠. 그다음에 김근태 의원,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네,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희동 의원. 네, 유희동 의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5명인데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안철수 의원 에이 설마. 그렇죠. 하여튼. 어떤 분들은 내가 찬성 의사는 표시하지만 또 찬성표로 분류되는 건 싫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서 밖에 나와서는 나는 찬성표는 찍었습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찬성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편이 묻었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점이 있다. 찍혔네. 근데 이게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두 개의 표는 가라고 하고 점찍은 게 맞는데 또 한 개는 뭐 하여튼 또 다르대요. 또 찬이라고 쓴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쳐놨대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의도적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못해가지고 국회의원이 그걸 못한다 그러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문인데 아무튼 어떤 여당 의원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보 입장을 밝혔던 의원이 최소 4명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일부러 무효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동아일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그래도 그리고 이 동아일보의 이 대목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보 입장을 밝혔던 의원이 무효표를 던졌다면 그럼 지금 그만큼 야권에서 그만큼 또 그렇죠. 이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야권에서 이탈한 표가 더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면 제 계산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 또 다른 의원들은 또 다른 얘기를 막 해요. 여당 일각에선 국회를 떠나더라도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 등을 기대한다면 죄를 뿌리고 떠날 이유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맞듭지 않아도 민주당의 패에 우리가 놀아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여당은 어쨌든 단결이 잘 된 거고 야당 쪽에 범야권의
이탈표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무게를 두는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이탈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야당에서 그러면 6명이 이탈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1대 총선 과정에서 낙천했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민주당 출신 범야권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탈표 5표에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이수진 의원까지 6명이 이탈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쌓인 서운함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금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공천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된 분들 있잖아요. 탈당해가지고 이분들이 당의 어떤 통제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무효표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요 대목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최상병 특검법을 갖다 놓고 이재명 엿먹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죠. 나는 사실 뭐 찬성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굳이 이것을 어차피 가결은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범야권 이렇게 해가지고 범야권의 큰 승리를 또 만들고 싶지는 않아. 난 좀 어깃장을 놔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 기사에는 그런 이거 기명해야 되는데 정말 기명 투표해야 돼. 무기명하니까 이러잖아. 요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진짜 있고. 기명하면은 그 이름 다 찾아가지고 다음번에 정치권에 다시는 발 못 들이게 해야 돼. 정말.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무소속 의원의 숫자가 6명인가 그럴 겁니다. 맞아요. 그 계산 그것도 했더라고요. 신문에서. 네. 대략 맞아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또. 그렇죠. 만약에 이수진 의원까지 합해갖고 6명의 이탈자다라고 했다면 그 숫자가 또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일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신문들도 비슷한 분석들을 합니다. 뭐 한겨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뭐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무기명으로 했으니까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숫자를 놓고. 그렇죠. 비슷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 4면을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 4면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 전원 출석해 특검법 저지 야권선 샤이 반대표 나와. 제목을 아예 이렇게 달아버렸어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야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총선 공천 후유증이 일부 나타난 것 같다. 야당의 공개 찬성 5명 외에 샤이 찬성 의원이 있었다면 범야권 샤이 반대도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런 이제 구조를 다 분석을 하고 있고 한국일보의 경우에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좀 방점을 어느 쪽에 놓느냐의 뉘앙스 차이가 좀 신문마다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신문은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 어떤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반면 그러니까 본질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단속을 잘 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반면 여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뭔가 이탈이 됐네. 요거를 좀 기정사실화하는 기주고 사실 한국일보도 제목이 이제 야당서도 이탈표 가능성, 여당 표단속 성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분석의 어떤 이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범야권에서 친이명계 주류의 반발심을 품은 민주당 일부 비주류 의원이나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반대나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부터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다만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다른 경우일 수도 있다. 여당 찬성파 5명 중 일부가 투표장에서는 반대표나 무효표를 던지고 나머지 여당 의원 가운데 찬성표, 즉 이탈표가 일부 나왔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의 차이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한참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뭐 이거를 이탈표가 몇 표니 어디서 나왔느니 이것도 뭐 사실 중요한 주제겠습니다만 무엇보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경향신문 3면을 보여주십시오. 경향신문 3면 제목을 딱 보시면 뭘 평가해야 되느냐. 여당 막판 대통령 방탄 결집 총선 참패에도 변하지 않은 당정. 사실 이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게 핵심이고 배신자 찾는 거는 뭐 나중에 추후해야 할 일이고 이수진 의원은 그냥 끝났다고 보고 다른 나머지 뭐 누구 찾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가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 여권에서 배신자 나왔다 그러면
계속 눈총을 받을 거 아니에요. 5명은. 근데 나중에 쓱 흘리는 거지. 사실 점 내가 찍은 거였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얘기할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야권에서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 본질은 하여튼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 구하기에다 나섰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당에서. 그렇죠. 이걸 왜 막았습니까,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향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한 부담, 특검이 그것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40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전현직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참석과 반대 표결을 독려한 결과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소신 투표가 적은 보수당의 특성과 당내 팽배한 배신자 프레임, 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권이 이탈표를 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여러 가지 이탈표에 대한 분석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90개 정도 지금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입에 넣어주면 그냥 뭐 사탕 빨아먹듯이 빨아먹으면서 최상면 특검법 그냥 난 뭐 이쪽 의원이니까 그건 뭐 반대표 던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게 답답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대통령실도 네. 사실은 대통령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번에 이탈표 예를 들어서 한 10표 넘게 나왔어 봐봐. 그러니까요. 당장 뭐 레임덕이라는 소리 나올 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중앙일보에도 그런 그 문장이 나와요. 기사에. 총선 후 최대 현안이던 특검법안이 이날 폐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숨 돌리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이어질 야당의 줄특검 공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확인됐다. 이러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앙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 여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내에선 표단속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의 목소리에 당분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렇죠. 지도부가 네. 단속을 잘한 거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관저로 부르지 않을까? 추경호 원내대표?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가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파안대소. 파안대소. 네. 네. 너무 잘했다. 추경호 너무 잘했어. 네. 그렇지. 8호 담당제 진짜 네. 잘했어. 의원 한 명이 8명 붙여가지고 네. 아주 적극적으로 전담 마크맨으로 붙여서 정말 잘했어.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와가지고 이 8호 전담제를 했던 의원들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술 한번 쫙 사주면서 폭탄주 쫙 돌리면서 잘했어. 네. 그리고 대통령 내가 너네들 잊지 않을게. 네, 대통령이 다 관저로 불러갖고 가만히 있어봐. 그 팔 걷어붙이면서 또 후라이팬 꺼내가지고 딱 또 계란말이 딱 붙이고 또 김치찌개 끓이고. 네. 그리고 또 뭐 예전에 해외 순방 갔을 때 우리 대기업 총수들 불러가지고 막 폭탄주 팍팍 돌리고 네. 거기 또 총수가 꼈니 못 꼈니 가지고 막 저 내부 직원들 막 드자비 했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술 많이 마시면 모 총수는 엘리베이터 막 타다가 막 토하고 막 그런 일들을 보겠지 또. 불고기도 굽고. 네. 그래. 그런 기분일 것이다. 네. 그래서 아주 자신감이 붙는 것 같고요.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또 어제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만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일보 3면 보여주세요. 네.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법, 야당 5개 법안 단독 처리, 여당 모두 거부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5개 법안을 같이 처리했거든요. 네, 맞아요. 어제 이 법안들 더 처리할까 말까 관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민주유공자법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농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렇게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잖아요. 야당 단독으로.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 중에 일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반발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됐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 개수를 늘리고 이걸 빌미로 국정 혼란을 부추기면서 자꾸 탄핵 빌미를 누적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와봐요. 거부권 자꾸 행사하면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근데 역으로 보면은 탄핵 얘기 자꾸 꺼내야 우리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기네 명분이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민주당을 정략으로 몰면서 결국은 그 도착 지점은 탄핵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 정당성을 다시 또 얻는. 이것도 순환 논리네. 아마도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느끼셨을 테지만 여당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이제 패널 분들이 나와서 이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어떤 근거나 명분이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 다 그거예요, 사실. 이게 해볼 만한 얘기지만 수사도 그렇고 이게 의심 가는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의 의도가 고약하다. 탄핵을 할 것이고 무슨 뭐 이렇게 몰아갈 것이고 이런 의도가 정치적 의도가 고약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은 부결시켜야 되고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공수처가 수사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제 말이 아닌가요? 전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아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항상 여기서 하는 말씀 쭉 다 하셨겠죠. 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당신 말 틀렸고 이렇게 다 하셨겠죠. 네. 제가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그거 네. 안 하고 그냥 확 감정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양반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감정대로 마음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양반아 대기실에서 얘기하던 거 그대로 얘기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어렵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결국 탄핵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아무튼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여당이 그냥 하는 소리냐 그러면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라는 게 네. 근데 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게 정부도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어요. 맞아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라고 했고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도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뭐 이게 여러모로 이게 심사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당이 전부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은 국회로 돌아와서 대표결 해야 되는데 날짜가 없잖아요. 본회의 할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국회법을 잘 모르면 그러면은 돌아온 법은 22대 때 처리하면 해야 되지 되잖아. 않나? 근데 국회 사무처에 의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폐기된답니다. 21대에서는. 그냥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21대 국회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 법안이 공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권은 일단 행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 뭐 오늘 그냥 무슨 번개불에 콩꺼 먹듯이 그냥 거부권 쫙 행사하고 야 진짜 그럼 행사하고 국회가 재의결할 기회는 없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거죠, 법은. 하라 그래도 내가 볼 땐 못할 것 같아. 본회의도 안 열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기회가 없으니까. 야, 그리고 그럼 윤 대통령은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네. 오늘 해상하면 15번째 법안에 대해서. 몇 번째인지도 전 잘 모르겠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그럼 이제 아까 5개 법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3개가 남지 않습니까? 네.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겠다는 뜻이지만 여당이 거부권을 제한하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뭡니까 이게? 2인 3각인가요? 그리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 5개가 곧바로 정부로 이송이 됐고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제2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쭉 정리한 것처럼 재의결 기회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걸 또 나름대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 2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게 민주유공자법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에요.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양곡관리, 제2양곡관리법하고 그다음에 아까 5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농업 회의소법, 특별법. 그렇죠.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 3개에 대해서는 숙고를 하는데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면 숙고할 시간도 없잖아. 오늘 해야 되는데. 여당이 건의한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 아 뭐야 말장난하는 거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추경호 지금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그러잖아. 5개를 한 방에 한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할 것이다. 아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 2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하고 보훈부 장관 2명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거부권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버린 거야. 그렇죠. 그렇지 명확하게 우리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그 여론 내가 고민을 좀 해봤지만 여론 역풍이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일단은 싹 그렇죠. 몸을 낮추는 등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쓱 하고 돌린다는 그렇죠. 거야. 내가 그건 고민했는데 당에서 또 하라네요. 아 이거 뭐 거부권 행사 안 할 수가 없구만. 저는 당을 존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뭐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그럴까요? 그러네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 윤 대통령이 잠깐 빙의가 되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한겨레의 사설 생각 안 제목. 하더라고 여권 패널들은. 그러니까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언제까지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반박할 기회가 없었어. 반박할 기회가 돌아오면 그럴 얘기야. 그러면 일반법을 만들지 뭐하러 특별법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아 역시 선생님이시네. 아니 그리고 부자 감세 다 해주고 상속세도 막 다 면제해주고 줄여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려운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약자들 지금 다 그거 1억 원도 안 되는 돈 물리는 거예요. 전부 청년들이야.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거 물린 거에 대해서 그거 다 그냥 재정으로 그냥 다 대신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일단 매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매각해가지고 회수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은 공공임대로 돌리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임대 늘린다고 하는 거니까. 공짜는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시장 논리에 맡길 것 같으면 왜 부자 감세해 주냐 그러면은. 그냥 세금 매기고 말지. 그래서 이 한겨레 사설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얘기를 하는데 옳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다른 구제 방안을 부랴부랴 내놓았는데 그저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취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이 사설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기금이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데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절대 받을 수 없는 법안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거는 이 주택보증기금으로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해주도록 이 법안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한겨레 사설은 27일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방안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재원 투입을 하는 것인데 야당 주도의 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억지로 비친다. 그러니 민생해면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지금 대책을 봐도 특별법을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그 정도로 한다고 하면 특별법 받는 것이 훨씬 더 이 구제 범위가 그나마 좀 넓고 훨씬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어서 특별법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정부가 자신들이 공언해 왔던 무슨 뭐 이 건전 재정인이 하는 것과 맞지도 않는 그러한 어떤 재원 투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책을 또 시사를 하면서 굳이 특별법을 거부하겠다라는 건 뭐냐. 한겨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부권 행사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놈의 맨날 자유 얘기하잖아. 자유시장 자유주의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무슨 자유 얘기하면서 자기들 부자들 얘기할 때나 이럴 때는 다 개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하잖아. 자기 멋대로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어떻게 또 시장 자유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처리한 게 이게 어제 처리를
한 건 요건데 처리를 또 안 한 법안들이 있어요. 조선일보 3면. 어제 조선일보가 또 예고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야당하고 협상 거부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지금 본회의로 못 올라가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민생 법안이 있다고 어제도 기사를 썼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여러 언론들이 썼는데 조선일보 3면 일단 보여주십시오. 조선일보 3면 다시 보시면 조선일보 3면에 요 밑에 기사 여당 특검법 부결 집착하다 민생 법안 날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안이 뭐냐면요. 이게 조선일보가 볼 땐 대표적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원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이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준위 방사성 방패장밖에 없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을 지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녀 부양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 미래 먹을거리인 AI 산업 육성 근거인 AI 기본법, 반도체 등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 재판 지원 해소를 위한 법관 증언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짚고 있네요. 그리고 이 법안들은 보시면 뭐 기업의 민원 사항인 법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닌 법도 있고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 여야가 원내 지도부나 상임위 차원에서 절충안에 합의한 법안들인데도 여전히 소관상임위에 묶여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민주당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재의결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법과 민생법안 분리해서 대응해야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해 부결될 것과 관련돼서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 운명체다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무산이라는 단기 목표를 달성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보세요. 민생 법안이라고 이 조선일보가 얘기를 하는 이러한 여러 법안들의 처리나 이런 것들을 여당이 다 걷어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지적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닌 게 예를 들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안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이 상황도 같이 짚고 있어요. 이 법안 처리를 못한 거에 그렇죠. 대해서. 계속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사실 여당이 다 걷어차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구하라법 이런 것도 있지만 성폭력 특례법 일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법안들도 다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거에 대해서 이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하고 있고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된다라는 제목이에요. 사설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하면 법안 처리율이 36.6% 역대 최저 국회였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여당을 더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제 여야가 처리한 법안 고작 6개뿐이다라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쟁만 벌이다 빈손으로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당의 이러한 행보 때문에 불발된 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 점을 쭉 지적하고 있어요. 법관증언법, 로톡법 이런 거 포함해서 다 지적을 하면서 원래 이건 다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를 통과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은 걸리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가 전국에 중대한 변화라도 발생하면 기약 없이 발이 묶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여당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된 것이다. 다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상임위 가동을 보이콧하면서 유탄을 맞고 불발된 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하나 막겠다고 다른 거 다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이 뭐야? 우리 대통령 지키겠습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그렇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그렇게 탄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그건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지금 대통령은 참 소중하긴 하지. 근데 훨씬 이거 윤석열 대통령 말고 대통령 자리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요. 더 황당한 것은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뭐 특검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뭐 지켜보자 뭐 이런 건데 이 민생 법안이 줄줄이 폐기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줄줄이 폐기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데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대통령 뜻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당 입장에서 특검 법안 처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분리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대목이 사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예사로 거론하며 폭주를 예고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상하고 어이없는 행태를 연발하고 있다. 이 정치로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이 이렇게 끝납니다. 조선일보가. 경향신문 사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설 제목이요. 최상병 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 이렇게 쓰면서요. 그 안에 이렇게 해놔요. 정부 여당의 특검법을 일단 무산시켰다고 안도하면 오산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처럼 민심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권력이라면 더 빠르고 분명하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사설로 지금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다 똘똘 뭉쳤잖아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의 도리로서 투표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앞세워 반대 표결을 종용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영화 친구가 생각납니다. 웬 황당한 의리 타령이냐. 애초 윤 대통령이 군 수사단의 이첩 결과에 역정을 냈다는 VIP 경로설이 없었다면 특검법안이 추진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다음 국회에서도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폐기가 됐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겨레 그렇죠. 하잖아요. 한겨레 일면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일면 보시면은 따질 게 아직도 수두룩하다. 윤 대통령 최상병 사건 이첩날 이종섭의 3차례 전화 따져야 돼요. 따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계속 굳어져 가고 있어.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특검을 그냥 뭉개고 가겠습니까? 일면 기사는 사실 한겨레 3면 기사 요약이기 때문에 3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겨레 3면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3면 보시면 윤 대통령 주요 고비마다 전화, 이종섭의 직접 지침 좀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장관한테 이렇게 대통령이 자주 전화해요? 지금 윤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렇다고 주장을 하겠죠. 원래 전화 많이 해. 우리 대통령이 뭐 원래 그러신 분이야. 그리고 워낙 뭐 말씀도 많잖아. 이렇게 가겠죠. 뭉개고 가겠죠. 근데 경로할 때 말고는 전화하겠어? 장관한테 장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스타일이야? 자기가 59분, 55분 말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3면 기사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금 기사를 보면은 그냥 장관하고 대화를 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냥 이 기사를 보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전화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 기사는 세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먼저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김민하 평론가가 시작하실래요?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아닌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인 사건 회수 당일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3차례나 전화했다는 점은 불법성 짙은 이 행위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키운다 등등이 나오는데 그게 작년 8월 2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결정적이긴 하지만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나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게 오갔다 이런 건데 첫 번째 국면이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이첩 보류 지시가 이루어진 7월 31일입니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 대통령실 관여 정황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있었던 지난해 7월 31일부터 드러난다. 이날 오전 11시께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02800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 통화 직후인 오전 11시 57분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는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이날 낮 2시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용산에서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고 네. 그 회의가 끝난 직후에 대통령실의 유선 전화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고 이종섭 전 장관은 그 전화 받자마자 자기 참모에게 지시를 해서 오늘 있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시켜 그리고 이첩도 보류한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은 낮 2시 20분께 5분가량 정정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국방부 집무실로 불러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 자리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전하그 국방부 대변인들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해병대 부사령관이 메모한 기록을 보면 장관님이 지시를 하니까 메모를 하겠죠. 그렇죠. 메모를 사람이 지시를 해야 보통 메모를 그렇죠. 하지. 메모를 한 걸 보면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 됨.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첩 보류 지시 이후 이뤄져야 될 후속 조치를 논의한 흔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조치를 취한 게 한 12시 다 돼서였는데 2시 20분 딱 돼서 해병대 부사령관 딱 도착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첩 보류 이후에 뭐 한다라는 내용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어쩜 이렇게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회의 직후에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청사를 떠나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서 공항으로 향하는데 낮 2시 56분께에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네. 통화가 11분 넘게 이어졌답니다. 그러면 11분 동안 무슨 통화를 했을까? 아마도 해병대 부사령관 등과 했던 회의 내용을 임기훈 전 비서관에게 자세히 전달하지 않았겠느냐. 요게 이제 한겨레 기사 내용인데 보통 이게 11분 전화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바쁜 사람들이라. 장관하고 국방비서관이 11분 전화 무슨 네. 그래서 요 31일 날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예. 아침에 용산 회의가 있었고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고 용산 회의 끝나고 전화 왔고 장관한테 장관이 전화 받고 야 브리핑 취소시켜 그리고 이거 이첩 보류해 그다음에 2시간 지나서 해병대 부사령관 있는 자리에서 이첩 보류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 자 앞으로 수사 상황이 이러저러하게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혐의 걸지 말아야 되고 이런저런 사람 빼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빨리 공항 가야지 차 타고 가는 과정에 한 30분 지나서 국방비서관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면서 지금 부사령관 불러서 이러저러한 거 지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방부 장관이 부사령관한테 했다는 지시는 그 지시의 핵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국방부 장관의 머릿속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서 왔다고 얘기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통화를 보면은 위에서 온 것에 대해서 부사령관에게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위에다가 보고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의심이 간다. 31일 날. 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이 경찰로 이첩이 된 이후에 사건을 회수했던 8월 2일 날. 네. 이게 엄청나게 그때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국가안보실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실 양쪽으로 막 움직여서 들어갔잖아요. 국가안보실은 군으로 라인이 타고 들어가는 거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유재원 법무관리관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경찰청 쪽으로 연락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첩한 거 달라고 하면 빨리 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8월 2일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완료한 시각이 오전 11시 50분인데 이첩이 채 끝나기 전인 11시 45분께 조태용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45분에 보냈는데 49분에 2분 40초가량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12시 4분, 그러니까 한 10분 지난 거죠. 이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데 이 통화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당시 경찰 이첩 등 상황을 보고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첩이 완료가 됐고 그런 상황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본격 등장을 하는데 낮 12시 7분부터 자신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직접 이종섭 전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은 낮 12시 7분 44초부터 11분 49초까지 약 4분 동안 한 차례 그리고 처음에 통화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난 12시 43분부터 12시 56분까지 약 13분 그리고 이 직후에 바로 직후에 끊고 다시 바로 거는 것 같아요. 1분 정도 지나서 12시 57분 36초부터 12시 58분 28초까지 1분 못 미치게
이렇게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은 형태인데 첫 통화 이후에 30여 분간 이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무실로 불러서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인 낮 1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국가수사본부 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과장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 경찰청의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첩했던 기록 회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북 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건 국수본 과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경북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또 드러났고 그리고 낮 12시 51분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는 해병대 대령 아마 이게 김모 대령이겠죠. 김서령 그리고 이게 해병대 사령관이 비서실장하고 또 전화 통화를 했고 막 움직여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이 낮 12시 7분 이후 1시간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국가안보실 다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군이 다시 회수하는 이례적인 일이 쭉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 세 차례 통화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로 휴가 갔다가 8월 8일 날 휴가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8월 9일부터 업무 복귀하는데 휴가 중이던 8월 8일에도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 장관이 회수한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시키기로 결정하기 하루 전인데 8일 아침 시간도 일러 7시 55분 이 전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33초가량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방부는 경찰에서 회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뭐야?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경찰에서 국방부가 서류를 뺏어왔지 않습니까? 네. 서류를 뺏어왔죠. 그리고 이 서류를 뺏어와서 경찰에 이첩이 됐으면 이제부터 수사를 경찰이 해가지고 혐의를 누구한테 적용할지 등등을 정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뺏어와서 자 우리가 다시 검토한다. 누구한테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겨. 그렇죠. 요 국면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거를 부담스러워했대요. 맞아요. 해병대 수사단과 조사본부가 다 군에서는 경찰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그래서 부정적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이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불러서 재검토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조사본부가 이 재검토를 맡게 됐고 그러면서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 적시됐던 8명 중에 하급자 2명은 제외를 했지만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부담스러워했던 이 재검토 국면에 이종섭 전 장관은 그것을 왜 하도록 푸시를 했으며 그 푸시를 하게 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휴가를 가서까지 아침에 33초간 통화한 어떤 이런 내용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왜 이종섭 장관은 호주대사로 그렇게 내보내려고 했는지가 갑자기 또 번쩍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하나 더 떠올라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하면서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한 건 이상하다는 말을 굳이 왜 했는가?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 조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누구 차례라고 생각해서인가? 왜 공수처의 이종섭에 대한 수사를 뭔가 오염된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는가? 여기서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일개 사단장이잖아요. 사단장 한 명 구하겠다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쌓여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문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 어제도 뭐 로비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규명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향신문 4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예된 위기. 22대 국회에서는 방어 쉽지 않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쵸?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내용 아실 것 같고 제목만 봐도 아시죠, 뭐. 네. 아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권익위는 왜 지금 그래서 22대 국회 가면 최상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사실은 부담이 되기 시작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한겨레 이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이면 보시면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많다.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 이 내용은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결론 안 내리고 질질질질 끌고 있잖아. 김건희 조사도 안 하고. 108일째 조사, 김혜경, 남영진은 한 달 만에 이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권익위가 조사를 한 걸 보니까 권익위 규정을 지금 권익위는 법정 시한이 조사의 법정 시한이 90일인데 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는 108일째 사건을 붙들고만 있는데 이렇게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는 지금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신고 중에 전체의 1%에 불과하다. 1%에 불과한데 그것도 보면 1%에 불과한 이 법정 시한 넘긴 사례는 대부분 김건희 여사 문제,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문제, 그 셀프 그 고발했다고 하는 거, 여권에서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 등 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심의는 법정 시한 90일을 넘기거나 예외적으로 신고 처리가 연장이 됐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이 사건 처리 34일 걸렸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그냥 규정에 맞춰서 해버렸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잖아요. 41일. 이것도 그렇죠. 해임 공고 나왔던 거고 남영진 전 KBS 사장, 이사장 이 경우에는 28일밖에 안 걸렸어요. 바로 그냥 규정 뭐 채우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다 처리했는데 이 정권에 불리한 거는 질질 끌면서 결론도 안 내리는 권익위. 이런 거 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 다 누가 그러면 이런 거 바로 잡고 누가 이 배경에 뭐가 있는지 누가 수사를 합니까? 이거 의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야 될 것이고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은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 거예요. 한겨레 27면의 칼럼을 한번 볼까요? 제목 보수신문의 헤어질 결심 윤석열의 조바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칼럼 내용까지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칼럼 내용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보수신문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전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조선일보 어떻게 했느냐. 우병우 수석 내리라고 주장하면 뭐 가장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손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런 준비가 보수 언론 돼 있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게 이들을 망설이게 하는데 예. 대안 없이 헤어지는 거는 민주당 정권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손절은 아마도 이명박 정권의 박근혜처럼 대항마가 부각될 때일 것이다. 보수 매체는 그게 한동훈이든 나경원이든 띄울 것이다. 그 전에 윤 대통령이 확 변하지 않는다면 한신문의 칼럼 문구처럼 그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2대 국회. 조선일보. 네. 양상원 주필 칼럼이죠, 그게. 네.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버려질 거야. 여권에 뭐 예를 들면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오게 되면 대통령은 금방 잊혀질 거야. 네, 각오해야 된다. 어제 그 거부권 행사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고 네, 또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빨리 정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하고 자기 배우자 보호를 위해서 모든 국정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네, 대통령이신지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욕 한번 해줘. 나 네. 아까 욕 한번 하라고. 이 녀석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해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네, 저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민아였고요. 네,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